궁궐 안에서 청소 중이 한 궁녀에게 누군가 말을 겁니다. 내가 정말 세자빈과 함께 잤느냐? 궁녀와 세자빈의 동침. 게다가 여기서 세자빈은 바로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의 며느리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그 방대한 기록 속에 유독 눈에 띄는 파격적인 스캔들이 바로 세종대왕 며느리인 순빈봉씨의 이야기죠. 그녀가 궁녀와 깊은 사랑에 빠져 결국 폐위당했다는 이 충격적인 기록은 단순히 낯선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금지된 사랑은 시대를 앞서간 한 여인의 비극적인 저항이었을까요? 아니면 엄격한 궁중법도 아래 쓰러져간 기록되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단순한 추문을 넘어 조선왕실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한 인간의 고뇌와 욕망,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시대의 거대한 벽에 대한 탐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조선왕들의 발자취를 알아보는 채널, 조선왕 발자국.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경복궁의 거대한 문이 열리던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녕 봉씨 가문의 한 어린 소녀가 무거운 대례복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궁궐로 들어서고 있었죠. 그녀가 바로 훗날 순빈봉씨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당시 왕세자였던 미래의 문종은 이미 한 차례 세자빈을 폐위시킨 아픔을 겪은 뒤였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이었던 희빈 김씨가 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주술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쫓겨난 사건은 왕실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그렇기에 두 번째로 간택된 봉씨의 어깨에 실린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세자의 아내가 되는 것을 넘어 왕실의 불안을 잠재우고 후사를 이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겁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궁에 들어설 때만 해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갑고 정적인 궁궐의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냉담한 남편의 시선이었습니다. 세자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자는 봉씨의 처소를 거의 찾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세자빈으로서 그녀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었죠. 넓디 넓은 동궁전에서 그녀는 사실상 홀로 남겨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화려한 비단 이불 속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낮에는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 속에서 섬처럼 고립되어야 했습니다. 한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늦은 밤 모든 등이 꺼진 동궁의 한 정각에서 봉씨가 홀로 창밖의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정성껏 준비되었지만 손도 대지 않아 차갑게 식어버린 다과상이 놓여 있죠. 남편인 세자는 오늘 밤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왕세자빈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깊은 고독과 절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은 극에 달했죠. 이전 세자빈이 쫓겨났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저지르면 자신 또한 같은 운명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끊임없이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깊고 어두운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던 그녀의 삶에 아주 작은 빗줄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바로 궁녀 소쌍이었습니다. 소쌍은 봉씨의 곁에서 시중을 들던 궁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무도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텅 빈 궁궐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따뜻한 눈빛을 건네는 소쌍에게 봉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된 궁중 생활을 함께 나누는 동무 같은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봉씨가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소쌍은 곁에서 조용히 책을 읽어주거나 다정한 말벗이 되어주었죠. 세자에게서 결코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인간적인 교감은 메말라가던 봉씨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관계는 단순한 주군과 시녀의 관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고 은밀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봉씨는 다른 궁녀들의 눈을 피해 소쌍을 자신의 침소로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아래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봉씨에게 소쌍은 더 이상 평범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위안이자 삭막한 궁궐에서 살아갈 이유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는 법입니다. 궁궐은 수많은 눈과 귀가 얽혀있는 거대한 거미줄 같은 공간이었으니까요. 봉씨와 소쌍의 유별나게 가까운 관계는 다른 궁녀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세자빈이 특정 궁녀를 총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둘의 행동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은밀한 만남,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둘만의 눈빛 교환, 그리고 서로에게만 향하는 집착에 가까운 애정. 이 모든 것들이 주변 궁인들 사이에서 의심과 질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한 상궁이 봉씨의 처소에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엿듣게 됩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림자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주군과 시녀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날 이후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관계는 왕실 어른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세종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가 이 사실을 처음으로 세종에게 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세종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들의 두 번째 세자빈마저 이토록 끔찍한 추문에 휩싸였다는 사실은 성군이라 불리던 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봉씨를 가까이에서 모셨던 궁녀들이 불려와 신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던 궁녀들도 왕의 엄한 추궁 앞에 결국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마치 부부와 같았사옵니다. 밤이 깊으면 소쌍은 늘 빈의 침소에 머물렀나이다. 증언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로써 세자빈 봉씨의 금지된 사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왕실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조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리학적 이념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던 조선사회에서 그것도 장차나라의 국모가 될 세자빈이 동성의 궁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즉시 세자빈을 폐위해야 한다는 격렬한 상소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근정전에서는 연일 이 문제를 두고 신하들의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한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소문을 읽어내립니다. 전하, 이는 인륜을 어지럽히고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참담한 일이옵니다.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셔야 하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신하들이 동조하며 여기저기서 통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고뇌는 깊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분노한 신하들의 요구에 휩쓸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죠. 그는 한나라의 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들의 불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를 내쳤던 아픔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며느리마저 똑같은 운명을 맞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세종은 밤늦도록 편전에서 홀로 앉아 고뇌에 잠겼습니다. 꺼져가는 촛불 아래 그의 얼굴에는 왕으로서의 근엄함과 인간적인 고통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봉씨 개인의 잘못만으로 벌어진 일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봉씨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동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녀가 보였던 다른 기행들이 함께 거론되기 시작했거든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궁녀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 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다는 소문까지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세자빈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왕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신하들의 주장은 더욱 거세졌고 이제 세종이 내릴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길고 긴 고뇌의 시간 끝에 세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왕실의 법도와 유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종묘사직의 안정을 위해 세자빈 봉씨를 폐위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차갑고 비정한 폐위의 교지가 내려지는 순간 봉씨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듯했던 이 사건은 사실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실록에 적힌 그대로 그녀를 비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기록 속에 박제된 한 여인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역사 속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듯했던 이 사건은 사실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그 위대하고 방대한 기록은 승자의 시선으로 쓰여진 역사입니다. 실록의 문장은 건조하고 단호합니다. 빈이 궁인 소상과 더불어 잠자리를 같이 하며 잠시도 떨어지지 아니하니 그 추잡한 소문이 밖에까지 퍼졌다. 이 한 문장은 수백 년 동안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를 새겨 넣었습니다. 마치 법정의 판결문처럼 그녀의 모든 행위는 비정상적인 일탈로 규정되었고, 그 이면에 존재했을지 모를 인간적인 고뇌나 시대적 상황은 철저히 배제되었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슬 퍼런사관의 붓끝 아래 한 여인의 삶이 단 몇 줄의 문장으로 요약되고 평가받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눈물이나 절망, 혹은 짧은 순간이나마 느꼈을지 모를 행복 같은 감정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유교적 도덕률이라는 엄격한 잣대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이 기록 속에서 그녀는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역사상 가장 기이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박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을 보며 혀를 차고 그녀의 부도덕함을 비난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진실의 전부였을까요?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서야 역사가들과 학자들은 이 기록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순빈 봉씨는 실록이 묘사하는 것처럼 단순히 변태적인 일탈자에 불과했을까 하는 의문이죠.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재해석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관점은 그녀의 행위를 당대의 시선이 아닌 현대적인 관점에서 성소수자의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시도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동성애라는 개념이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철저히 소외된 한 여성이 자신과 같은 성별의 존재에게서 깊은 정서적, 육체적 유대감을 찾았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깊은 밤, 동궁전의 차가운 침상에 홀로 누워 천장의 무늬만 바라보던 봉씨를 떠올려 봅시다. 그녀의 귓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야경꾼의 목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소상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가만히 잡아줍니다. 그 작은 온기 속에서 봉씨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임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서로의 존재는 삭막한 궁궐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안식처이자 세상 그 자체였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의 사랑은 비난받아야 할 추문이 아니라 엄격한 시대의 벽에 부딪혀 부서져버린 한 인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다시 읽힐 수 있는 것이죠. 그녀는 어쩌면 시대를 너무 앞서 태어난 불행한 영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재해석은 그녀의 기행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자빈이라는 자리는 상상 이상의 압박감을 견뎌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바로 앞 전임자였던 희빈 김씨가 주술을 부렸다는 혐의로 쫓겨났다는 사실은 봉씨에게 거대한 트라우마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든 자신도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 왕실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중압감, 그리고 남편의 끝없는 무관심은 그녀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었을 겁니다. 그녀가 궁녀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때로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다는 기록은 어쩌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붙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 장면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봉씨가 텅 빈 정각에서 홀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녀의 춤사위에는 기쁨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죠. 그녀는 허공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다가 이내 주저앉아 흐느낍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품이 없는 세자빈의 모습이 아니라 거대한 감옥에 갇혀 서서히 미쳐가는 한 인간의 초상에 가깝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상과의 관계 역시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찾은 비정상적인 집착이나 의존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기 이전에 깊은 연민과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순수한 개인의 스캔들이 아닌 복잡한 궁중의 권력 다툼 속에서 발생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봉 씨는 세자빈이 된 후 10년 가까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안정을 중요시하는 당시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결격 사유였죠. 어쩌면 세자를 비롯한 왕실의 일부 세력은 이미 그녀를 폐위시킬 명분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소상과의 유별난 관계가 그들의 눈에 포착된 겁니다. 이것은 그녀를 내쫓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동성애 스캔들은 사실보다 더 부풀려지고 자극적으로 포장되어 그녀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추론입니다. 근정전의 어두운 구석에서 몇몇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그들은 봉 씨의 부도덕함을 개탄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다음 세자빈으로 누구의 딸을 추천할지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순빈 봉 씨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정치 게임의 희생양이 되어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히 퇴장한 셈입니다. 그녀의 사랑이나 고통은 그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 아무도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순빈 봉 씨의 이야기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실록의 기록처럼 그녀를 부도덕한 일탈자로 볼 수도 있고 시대를 잘못 만난 비운의 연인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불쌍한 여인으로 혹은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이 모든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어딘가에 존재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편적인 기록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다층적인 삶을 상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순빈 봉 씨의 폐위 사건은 단순한 왕실 스캔들을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한 개인이 특히 한 여성이 어떻게 억압받고 소외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그녀는 왕세자의 아내라는 화려한 이름표를 달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철저한 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욕망, 감정, 고통은 모두 억눌려야 했고 오직 왕실의 대를 이을 도구로서의 기능만이 강요되었죠. 그녀가 소상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은 어쩌면 금지된 쾌락이 아니라 억압된 자아를 확인하고 이로받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온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기록에 파묻혀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던 한 인간의 삶이 시대의 억압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재하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으로 재해석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그녀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역사를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록의 행간에 숨겨져 버린 패자들, 혹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삶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품은 채 사라져 갔을까요?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조선왕 발자국과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세종대왕의 흥미로운 비밀과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역사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